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고 이제 마흔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보통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것을 부러워하다 결혼을 서두르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남편과 스택 또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결혼 생각을 접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막상 결혼할 인연을 만나니 그렇게 확고했던 의지도 어쩔 도리 없이 사라졌어요. 왜 주변에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 같았는데 제가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 그 만남의 계기가 됐어요.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야근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술 취한 변태를 만나면서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처음 겪는 공포였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했고 그 지나가던 행인이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길 말고 큰 길로 다니셔야 해요. 이 근처 골목에 밤에 다 술집이라. 여자 혼자 다니기엔 좀 위험해요. 아내,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길을 잘 몰라요. 부동산에서 처음 알려준 길이 이 길이라서 매일 이 길로만 다녔는데 아마 큰 길은 많이 돌아가야 해서 이 길로 오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집 근처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아, 저는 수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막상 이렇게 말하니까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은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희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조금 오바해서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다 할까요? 게다가 그 뒤에도 남편은 저에게 안전하고 큰 길을 알려줬고 동네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달라며 자신의 명함을 주기도 했는데 그 후 무슨 인연인지 동네에서 남편을 종종 마주치게 되었죠. 그것도 아는 얼굴이라고 나중에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고마웠다고 답례도 못해서 내내 찔렸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다고 말한 게 저희 두 사람의 시작이었고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동네 친구가 됐는데요. 어른이 되고 친구를 사귀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뒤에 최악의 가족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다 운명 같고 좋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이 된 남편과 저는 큰 다툼도 없이 1년 6개월을 잘 만났고 남편의 프로포즈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결혼은 솔직히 평등하게 한 게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양가의 결혼 승낙을 받고 이제 막 결혼 준비에 들어갈 즈음 시댁에서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겪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저와 우리 집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 이유였네요. 시댁에 일어난 큰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멀쩡하셨던 시어머니는 이미 심근경색으로 빠져들었는데 저도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6개월 정도 연기가 가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생한 상황을 해소하고 함께 의사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도 아실 텐데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줄로 알았지만 듣기 좋은 말이 한두 번이지 아무래도 불편했고 시어머니도 그녀의 말투가 예의 바르지 않다고 느껴져요. 요즘은 에너지도 없고 입맛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쓰러지면 나한테 분명 큰일일 텐데 이럴 때는 특급 한우라도 사와서 먹여줘야 버틸 수 있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사다 주실래요? 우리 형편이 이래서 나한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더 좋은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우울해서 끙끙거렸지. 눈물만 나오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 친구들이 함께 제주도로 꽃 구경을 가자고 하는데 경비를 좀 부담하면 안 될까? 여행 다녀오면 우울증도 싹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떠니?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못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 도와주려 했다가 점점 시어머니의 태도가 심해져서
더 이상 못 참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서운해한 듯 내게 이렇게 말해왔죠.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냐? 얼마든지 내가 줄 텐데. 그런데 그냥 받아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자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매정하게 선을 긋는 건 좀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실망하실 거야. 그래도 그것도 너무 상습적이야. 얼마 전에는 나한테 휴지랑 간장 좀 챙겨다 주라고 하면서. 아가씨도 그런 건 싫겠죠.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니까 내가 좋은 소리 하면서 도와주려 했는데 여전히 안 좋아졌어요. 정말 쓰나미처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다른 것을 시전하려고 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 신혼집이라며 잘할 거라고 눈물을 머금으며 말해주셨는데 결혼 후에는 부부의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시네. 어머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신혼집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결혼 전에 내가 샀고 지금도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내고 있는데 그 명의를 왜 바꿔야 해요? 지호 씨는 우리 집에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그럼 재산도 똑같이 갖는 거야? 싸우기만 하면 더 나은 거지. 내일 당장 공동 명의로 바꿔. 미안한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현재 대출금을 지호 씨가 다 갚는다 해도 내가 이미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어머님,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지호 씨가 그렇게 하세요 해도 어머님께서 받으시는 생활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가족 사이에 무슨 계산을 그렇게 정없이 딱 부러지게 하니 그리고 자식이 부모 생활비를 대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부부는 똑같이 가고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 이런 말씀 죄송한데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억지입니다. 만약 거꾸로 제가 지호 씨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금을 갚는데 한 푼도 보탬 없이 공동 명의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그러라고 하실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야 그건 얘기가 다르죠. 가장 명확한 것은 보편적이죠. 그렇다고 내가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네,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아파트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냥 이 문제는 지호 씨랑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의 길을 누리려 결집을 다 잡으셨고 저는 저대로 지지 않으려 버텼는데 그게 서로 힘겨루기가 되고 망가졌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주말에는 꼭 시댁에 와서 잠을 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싫다고 해서 나중에는 당신이 당신 딸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남편만 아니면 그대로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하지만 며느리라는 게 뭔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길 좋아하는 저도 차마 자고 가겠다고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그냥 가라고 등만일 수는 없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들이닥친 시누이가 안방 화장실을 쓴다며 들어갔다가 제가 동생 입사 선물로 주려고 자둔 명품 가방이 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그때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 이거 봐. 명품 가방이야. 세상에 아직 뜯지도 않았어. 이게 뭔데? 우등갑이야?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당연하지. 듀얼 가방이라고 한 500만 원 넘게 샀을걸. 언니, 이렇게 사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이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 아가씨, 그건 왜 들고 나오셨어요? 그건 제 가방이 아니라 제 동생을 위한 입사 선물로 산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원하는 회사에 붙었다길래 결혼할 때 냉장고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큰맘 먹고 장만한 건데요. 입사 선물 아니네? 동생 우리 지혜랑 동갑이지 않아.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회사에 붙었길래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죠? 그게 땡땡 금융그룹에 입사한 거라 엄청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선물까지 받았으니 언니로서 저도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땡땡금융그 은행 있는 댁이 엄마라는 거니 아니 어쩜 니네 자매는 그렇게 운이 좋냐?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대기업에 척척 붙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좋은 회사에 붙었다고 해도 너무 과하지 않니?
넌 그 가방 살 때 내 신의 생각은 안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제 동생을 축하하려고 선물을 하는데 왜 시누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듣던 시누이는 가뜩이나 심술궂게 생긴 얼굴이 더 일그러졌는데요. 그 후로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대신 저희 남편을 엄청 들들 볶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동생을 챙기는데 오빠도 동생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도 회사 다니는데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를 한 모양이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때문이에요. 원래로선 우리 지혜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처제가 선물을 보고 엄청 부러워했나 봐요. 이젠 어떡하죠? 어떻게, 어째, 그리고 그런 것들 모르는 것 치고 브랜드도 알고 가격도 알고 있는데 그냥 샘나서 그런 거예요. 전 그렇게 아가씨를 안쓰러우게 만들면 자기도 하나 살 거예요. 미쳤어요. 그렇게 비싼 가방을 내가 어떻게 살 거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나 대신 사준다면? 안 돼요. 이참에 지혜랑 잘 지낼 수도 있는데요. 싫어요. 원래 사이가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선물로 한심을 사자는 건 그만뒀어요. 그러지 말고 2달이 지나면 아가씨의 생일이잖아요. 그때 자기랑 나랑 반반씩 해서 적당한 걸로 하나 사줍시다. 반이라고 해도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나는 뭐 안 부담스러워요. 막말로 내 동생도 아닌데?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처제 선물 좀 사면 숨겨놨다가요. 계집애 샘도 많고 욕심 많은 거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들키지 않게 해서요. 저는 남편의 말이 어이없고 황당하긴 했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남편에게 시누이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줄 것을 요청했는데 남편이 시누이를 데리고 갔다가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저는 반반씩 내기로 한 건데 남편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했어요. 난 큰 마음 먹고 남편과 준비한 선물에 어마 불똥은 저한테만 터졌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황당하네요. 남편이 준 가방을 받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후에 막심이라고요. 아가씨, 혹시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빠가 아가씨랑 어울리는 걸로 고르라고 고른 건데요. 저랑 어울리는 걸 골랐다고요? 언니 동생은 디올이 어울리고 저는 루이비통이어요. 세상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요? 언니, 동생 가방이 훨씬 더 비싼 거잖아요. 난 당연히 똑같은 거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됐고, 이거 환불받고 같은 가방 사주세요. 그러면 샤넬 가방도 괜찮아요. 아가씨,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그 가방을 선물한 건 제가 받은 것도 있으며 입사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됐어요. 나도 생일인데 추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새언니, 동생이 좋은 회사 다닌다 해서 자랑해. 그리고 말 끝마다 동생이 결혼 선물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집 사장 분명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일부러 나랑 우리 엄마 듣게 하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새언니 참 못됐어요. 자기 동생만 귀하다고 하고 시누이는 하찮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어요. 애초부터 그 가방을 제가 고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제 동생이랑 같은 급으로 해야 한다는 시누이의 억지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돈을 쓰고 욕먹을 줄 알았다면 그냥 용돈이나 조금 지어주고 끝났을 텐데요. 당연히 사태를 이렇게 만든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없는 남편놈이 비겁하게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문제예요. 처자한테 괜히 비싼 가방을 사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생일은 다음에도 또 오잖아. 오빠가 내년에는 우리 처자랑 같은 것을 사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모녀가 공짜 명품에 눈이 뒤집힌 건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제 동생한테 명품 가방을 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 안 된다고 거절하고 나서
시누이의 생일은 전혀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일을 망친 사람처럼 저를 몰아세우셨고 결국 시어머니가 더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죠. 여태껏 연애하면서 작게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회사에 가서 동료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그 동료가 시댁에는 돈이 넘쳐나도 절대로 퍼주지 않는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 동료가 저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저도 기분을 털어놓고 싶어서 시댁에는 일절 발을 끊었어요. 그러자 속편하고 좋았던 한 달이 지났죠. 이런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나중에는 진동 소리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서 받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넌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성질이 그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눈 감고 너희 집에 오라며 이야기했어요. 이후엔 지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 아들을 얼마나 잡아야 애들이 그렇게 됐냐고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환불을 받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을 참았어요. 가방이 300만 원이 넘는데 돈을 쓰고 욕을 듣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미리 하던 것이 맞지 않나요? 저는 아버지가 저희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 아버지가 너무 우습게 여겨져서 회의 중에도 이야기를 걸면서 계속 나한테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의붓아들 딸을 비교하며 화를 내신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젠 화도 나지 않고 헛웃음만 내며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며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남편에게 충격이었는지 그 뒤로는 남편도 조심하는 듯 어지간해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남편은 거의 빈손으로 장가를 왔으니 그 모든 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실은 본인만 알겠지만요. 어쨌든 제 이혼 발언 이후 저희 부부는 더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았고 상황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집에 데리고 오기로 했다는 거였고 그러면서 언제 저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1년 만에 전화를 해서는 온갖 친한 척을 하며 자기랑 결혼할 남자를 보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새 식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자리라 저도 오랜만에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 두 모녀가 뭘 잘못 먹었는지 화나 보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를 품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어찌나 적응이 되지 않는지 사위가 될 사람 있다고 안 하던 행동을 하셨나. 온몸에 닭살이 다 돋을 지경이었는데 사실 모녀의 꿍꿍이는 다른 데 있었더라고요. 언니,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절대 시누이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언니가 시집 오니까 저도 모르게 철없는 행동을 했는데 죄송해요. 그동안 저 많이 미워하셨죠. 어머,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믿기보다 속상했어요. 잘 지내고 싶었는데 자만 같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언니 마음이 어떤지 이젠 다 알 것 같아요. 언니가 사준 가방 정말 잘 들고 다녀요. 언니 동생하고 비교할 게 아니었는데 다 제 자격지심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사과는 그만해요.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고맙고 미안해요. 미안하긴 해. 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니, 제가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부탁이요. 뭔데요? 그게 저랑 결혼할 오빠 집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예단이면 혼수며 해왔으면 하는 게 많으신데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형편에 그걸 다 해갈 수는 없고 언니가 좀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거였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제가 매정하게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돈을 보태지 않으면 시누이 결혼이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신이한테 돈 2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분명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올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번에는 금액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고마워했어요. 돈액이 크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결혼을 돕기로 했어요.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감사한 태도가 사라지더군요. 이때쯤에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마다 가면을 쓰는 것 아니었나 의심스러웠는데요. 운이 좋게도 남편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으로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외로워하고 쓸쓸하다며 다시 한번 제게 많이 괴롭혔지요. 결국 크게나 작게나 계속해서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2천만 원을 헌팅하고 난 후 저에게 고마워하던 남편은 처음에는 많이 편을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더는 힘들다며 적당히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어서 그냥 그 순간만 참으면 된다 생각했지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걸 알면서도 꼭 일일이 따지고 들어야 한다니까 일만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말은 앞에서 그냥 내내 하렴. 자기 어머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한다고 하고 안 바꾸면 되는데 자기 성격을 바꿔준다거나 우리 엄마가 등기부등본을 떼볼 것도 아니고 그냥 쉬운 일은 쉽게 하자고 내 부탁에 다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굳이 하지 않을 거면서 겉으로는 계속 알겠습니다만 하지 자기도 내 성격을 알겠어. 애초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더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내 잘못이었죠. 당신은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잘 나는 것을 알았지만 살면서 너무 잘나서 내가 답답해진 거냐? 남편은 저를 비웃으면서 같이 지낼 수 없다는 듯 살림 하이향으로 자신의 베개를 풀고 서재로 들어갔었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각방을 쓰며 서로 관계를 회복할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대신 독립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사건이 생겼었죠. 요즘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때는 아무리 봐도 운이 없는 날이었어요. 평상시 다니는 길인데도 차를 긁고 모든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그런 날이었죠. 한가롭게 근무 시간에도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지만 친정 엄마의 전화가 왔을 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아, 어떡하지? 유라가 교통사고가 났어. 오늘 금요일이니까 친구들과 남해로 놀러 간다고 휴가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대. 유진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머리가 먼지 되는 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친정 엄마가 경고를 할 때에는 병원으로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서 울면서 친정 엄마가 말한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심한 출혈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나보다 먼저 도착한 부모님의 얼굴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있길래 출혈이 많아 긴급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고 가장 무서운 건 자매이자 최고로 가까운 동생을 이렇게 잃을 수 있을까 봐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항상 고집세고모난 성격인 저를 먼저 이해해주는 착한 동생이었던 언니였는데 설마 이대로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비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년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작 6시간의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동생이 괜찮은지부터 물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얼굴이라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라 상황이 좀 많이 나빴어요. 충돌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출혈이 많아서 피 주면서 지혈했고 머리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이고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면서 깨어나길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거의 실신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순간이 전부 꿈인 것만 같았어요. 아니, 꾸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생이었는데 어쩌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이고 장녀인 저는 이 순간을 버텨야 했어요. 혹여 부모님이 충격에 쓰러지시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저도 처음 당한 일에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라고 남편 생각에 절로 났는데 그래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자기 오늘 늦게 끝났나 지금 병원인데 유라가 교통사고를 많이 다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로 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대. 이제 어떡하지? 내 동생 잘못되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이야? 처제가 왜 병원이 어딘데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각방을 쓰고 있는 부부였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의지도 들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친정 부모님이라도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셔서 쉬시라고 했는데요. 물론 당장 동생이 깨어날 거라며 가지 않겠다고 두 분 다 거절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동생이 깨어나면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기셨고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당장 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렸죠. 그리고 금방 일 것 같은 남편은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는데 예상 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찾으셨어요. 어머니, 아가씨, 여기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기엔 지후한테 듣고 너무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지. 내가 경황이 없어서 지혜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왔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 사돈 처녀가 왜 사고가 나? 세상에나 너 많이 놀랐지? 얼굴 창백한 것 좀 봐.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의식이 없다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솔직히 처음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그동안 제멋대로 군것거리던 저의 죄송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런 기분도 잠시 시어머니가 먼저 이런 말로 저를 충격에 빠뜨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처녀 동생이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디 지금 혼수 상태에 있잖아요. 의사는 뭔가 뭐라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답답하죠. 의사가 뭐라고 했을지 떠올릴 수 있겠지요.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의사가 그러셨으면 이제 끝인 거겠죠. 너 여기서 한가하게 놀 짓 하지 말고 장례식부터 알아봐. 우리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지금 정신이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지금은 동생의 의식이 없을 뿐이지 아직 살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화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와요. 그러자 옆에서 따라오던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뭔가 말하며 휴지를 건네주고요. 그래도 시누이가 결혼하고 난 후에는 사람이 되었을 줄 알았지만 그 핏줄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저희 뒤통수를 치더군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새언니 동생의 의식이 없어서 마음이 찢기는데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한다고 그런 게 정말 급한 일인가요? 그래요. 너는 누구 편인가? 엄마가 다 겪은 데서 이야기해주는 거거든. 여기서 왜 편을 나눠서 한 가족끼리 얽매이는 건지. 언니,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는 오고 있대요. 차가 좀 막힌 모양이에요. 아가씨, 고마워요. 한 가족끼리 이런 때일수록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해요. 근데 동생분 정말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저 깨어나길 바랄 뿐이죠. 사고 경위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기다려보려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동생은 독립해서 오피스텔에 혼자 사고 있었나요? 차도 입사 선물을 친정 아버지가 주었다는데. 네,
맞아요. 그 차로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아니요. 친구들이 많아서 큰 차를 렌트해서 갔나 봐요. 아, 다행이네요. 난 또 그 차에 탑승한 것에 대해 계속 걱정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동생이 독립해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차도 방치하면 고장 나지 않게 차를 빌리고요. 언니, 집과 차는 방치하면 금방 망가진다고 알아야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깨어날 때까지 그 오피스텔에만 있으면 안 될까요? 차도 계속 방치하면 고장 날 수 있으니 차도 빌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신우이 볼기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려 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동생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다. 그러면서 더는 참을 수 없어져서 아직까지 숨이 끊어진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게 의도된 듯이 그 모녀에게 대응했어요. 너 미쳤냐?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니 너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동생 걸 널 빌려주라고 훅히고 자빠졌네. 또 떠들어봐. 주둥이 확 찢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꿈을 깨. 내 동생이 금방 일어날 거니까. 당장 꺼져내. 엄마랑 당장 꺼지라고 뭐. 야, 너 미쳤냐? 아니면 정신줄을 놓은 거야? 내 동생이랑 세트로 가게 그리고 어차피 혼수 상태라 방치되는 거 내가 좀 빌리자는데 그게 그렇게 입에 거품을 일이야? 누가 들으면 내가 그냥 달라고 한 줄 알겠다. 그리고 시집 왔으면 친정 식구보다는 시댁 식구를 먼저 챙겨야지. 넌 그게 제일 재수 없어. 그래? 그러는 너도 시집 갔으니까. 너네 엄마 말고 너네 시댁 식구들을 먼저 챙겨? 여기서 지랄하지 말고. 왜 나한테 내 동생 집이랑 차를 빌려달래? 듣자. 너 더는 못 듣겠다. 어쩌면 너는 입에 걸레 먹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싫어하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치 없이 한 말이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알겠어요. 저도 이놈의 망한 집구석하고 연 끊고 살면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쩌죠. 지금 대충 생각해도 당신 아들은 장가갈 때 몸뚱이 하나만 들고 왔고 당신 딸은 시집 가면서 제게 2천만 원이나 받아갔는데 설마 입 닦을 생각은 아니겠죠? 뭐야, 너 지금 치사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왜요? 저는 치사하면 안 돼요. 당신이랑 당신 딸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나는 좀 치사하면 안 돼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뒤늦게 도착해 달려왔는데 대기실 박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다 보니 사람들이 꽤 모여 있어서 남편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죽일 듯 노려보며 당장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원에서 내보내라고 차갑게 말했는데 남편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듯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직 제 동생이 사고 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죽은 사람처럼 그는 그들을 저는 더는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모두 내보내고 옆에 앉은 그 인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요. 이 인간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잔뜩 열이 받아 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충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처제 말이야. 의식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돌아와도 병원에서 재활임에 할 게 많다고 하던데 그냥 제아한테 처제 오피스텔이랑 차 쓰게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매지 사업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당장 살던 집 보증금도 빼줘야 하는 상황이고 차도 잡힌 모양이더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 물론 어이없고 화나겠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주라. 응,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할게. 이성적인 거 좋아하네. 퍽이나 이성적인 사람이 주인도 아닌 나한테 내 동생 집이랑 차를 빌려달래? 아니, 머리가 딸리는 거야 아니면 미친 거야? 내가 내 동생한테 집을 사줬어, 차를 사줬어. 난 그런 걸 빌려줄 권리가 없어. 왜? 언니잖아. 일단은 내 동생이 쓰고 나중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빌려줬다고 하면 되지. 처제, 당신 말이라면 끔뻑 죽잖아. 뭐,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지만 정말 도저히 못 봐주겠다.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야? 그 거지 근성이 끝은 어디 있는 거니? 나 같으면 결혼할 때 한 푼도 못해 한 게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그런다고 해도 말릴 판에 뭘 하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내 말이면 끔뻑 죽으니까 일단은 빌려주라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하루라도 빨리 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지. 천벌을 받을 사람들, 당신이 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꿈을 깨세요.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쟤처럼 되어서 자기 예민한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이상한 말도 아니라고 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빌 거예요. 당신이 어차피 주인 없는 걸 잠깐 사용할 거라면서 주인이 왜 없는지 의식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 당신 동생이 당신이 죽은 것처럼 말하는 건 별로다. 됐어. 솔직히 말해, 그냥 우리 식구 싫어해서 그래요. 왜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 건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데 당신의 집이 그렇게 대단해? 적어도 거지 같은 너희 집보다는 대단하지. 너도 여기서 이만 가. 그리고 좋게 말하면 지금 너희 집에 있는 물건을 챙겨서 너희 집으로 가. 그 아파트엔 걸레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 큰 소리 내고 싶진 않아서 우선은 보지 말자. 뭐야, 또 협박이야?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웃기지 말라고 했잖아. 난 진심인데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 그래, 찍고 까불어 보라고. 난 이미 너와 도는 살 마음이 없어서 더는 그 인간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여자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저녁에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렸지만 화장실에서 30분 정도 있었다. 보호자 대기실로 가보니 그 사람은 이미 떠났었다. 그 후에는 회사에 진단서를 써서 가족 돌봄 휴가를 냈고 부모님들도 간병 휴직을 냈어요.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과 교대로 동생 곁을 지켰고 한동안 그렇게 지내는 동안 동생은 몇 차례 큰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동생이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병원에서도 동생이 깨어난 건 거의 기적과 같았다며 우리 가족을 축하해 주셨어요. 오히려 저와 부모님은 깨어난 동생이 단지 고마움만 느꼈고 감사하게도 동생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어요. 걱정했던 후유증도 거의 없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그 부분만 치료를 잘하면 2달 안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보란듯이 남편에게 동생이 깨어났으니 이젠 이혼 준비하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소름 끼치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편이 아닌 시누이가 전화를 해왔다고 해요. 지금부터 증거 싸움이라 생각해서 우선은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시누이의 말에 아쉬움이 가득 찼는데요. 언니, 동생 정말 깨어났어요. 무슨 혼수 상태가 그래요? 그래도 바로 태어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당장 이번 주에 집을 빼야 해서 언니, 동생의 집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랑 같이 있는 동안만 동생의 집에 있다면 괜찮을까요? 동생이 깨어났으니까 언니가 물어봐 주세요. 주인이 좋다고 하면 될 텐데요.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문자를 제대로 읽은 거 맞아? 이혼 준비하라고 보낸 건 못 봤나? 꿈을 깨. 내가 내 동생 집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내 오빠에게 전해주세요. 합의 이혼도 좋고 소송도 좋으니까 준비하라고 알겠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여운이 가시지 않아 씩씩 걸었어요. 그러자 탕비실에서 나오던 친정엄마가 저를 보시고는 무슨 일인지 모르셨고 대충은 눈치채셨다며 이제는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고 배려해줬는데 넌 여태 그걸 다 참고 살아왔어. 참을성도 없는 게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엄마 미안해. 적어도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힘든 건 맞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저는 그렇게 친정 엄마를 시작으로 가족들에게 제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제 사정을 들은 동생은 자기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며 당장 소개할 거라고 했고 그런 변호사는 절대 합의 이혼해주면 안 된다며 소송을 하라고 제게 부추겼어요. 그렇게 동생의 소개로 만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충분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할 것은 당연히 없고 부당한 시댁 식구들의 요구와 신의 결혼 비용으로 보태니 1,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요. 받을 때 열받고 황당하게 그지없던 그들의 문자들이 제 이혼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졌어요. 이에 고맙다고 말할까 말까? 그렇게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펄펄 뛰며 자기가 왜 이혼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뭘 여기까지 와서 펄펄 뛰게? 당신도 소송해. 어차피 난 합에 이혼할 생각 없고. 당신 결혼할 때 들고 온 것 하나도 없는 걸 알지? 그리고 집도 4명의 명의로 내가 사고대출금도 혼자 갚아. 당신한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난 가져올 게 많아. 일단은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가며 산위자료는 꼭 받을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요. 내 동생한테 처제 집에 들어가 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니들 인생,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 자기, 그 때문에 이혼하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이제 그냥 너랑 너네 식구들 다 싫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질리게 하니? 이미 우리 식구들도 알아. 내가 마음 바꾼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법으로 하자.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일하는 법이 어딨냐고 내가 할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뻔뻔하고 이해도 안 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할까? 너무 후회돼. 좋아. 그럼 내가 합의 이혼해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좋게 끝내자. 나 어차피 자기한테 위자료 줄 돈 없어. 지혜보증금도 다 날려서 엄마한테 얹어 살고 있고. 당신이 아무리 청구해도 나올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자. 합의 이혼하자. 그 녹음한 대로 난 뭐가 됐든 끝까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줄 아셔서 이만 끊을래요. 그 뒤 제 전화는 불을 붙였어요. 모두 이혼 소송할 때 증거가 될 것들인데 남편을 비롯한 그 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어떻게건 이혼만은 막아보겠다며 저를 어르고 달래고 또 화를 내며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가차없이 경찰이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네요. 그러자 이 독한 년이 내 아들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 공동명의 하라고 했지. 다 됐고 이 아파트만 내놔 그럼. 깨끗이 내가 헤어지라고 할게. 아줌마. 단단히 미쳤네.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내놔요? 정말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네. 뭐라고.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시어머니는 흥분한 나머지 저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기 새로 다가오셨어요. 그러자 출동한 경찰이 그런 시어머니를 저지했고 남편 역시 방방 뛰다가 그대로 경찰에 연행당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이혼이라는 선물로 돌아왔어요.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아 위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돈보다도 제가 힘들었던 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액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 뒤 저는 신혼집으로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돈이 올랐는데 아마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아파트에 그렇게 침을 흘렸던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다시 찾았어요. 올해 입사한 신입 여사원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자기 롤모델이래요. 뭐,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아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신입사원을 보며 아,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하는 작은 위안을 받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